제가 말하고 싶은 애국 세력. 그것은 민중봉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 우파에서는요, 민중봉기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조선조, 고려조, 민중봉기는요, 죽청 들었어요. 아니, 총이 없으니 죽청 들고 나무 짝대기 들고, 글쎄 뭐가 있었을까? 아무튼 집에 부엌칼 들었다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걸 들었어요. 아무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60, 70년 전에 그나마 해방이 돼가지고 전쟁도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민중봉기가 일어났죠. 그때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화염병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만 들고 집에서 그냥 그 옛날 행주 치마에 돌멩이만 싸들고 와가지고 돌멩이로 집어 던지면서 싸울 수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참으로 저는 그것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들은 독립운동하듯이 했어요. 숨어서 서로 의사 전달을 하고 또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전단문을 만들어서 날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심하게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화염병이었습니다. 화염병. 그게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이 5.18을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5.18은요. 쿠데타였어요. 5.18은 쿠데타였습니다. 어디 뭐 군수창고를 폭발을 하고 그쪽에서 총기류를 가지고 민중 세력이 총을 가지게 되면요. 총을 가지는 순간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이건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80년대 제가 뭐 초년도에 20살 즈음이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요. 아니 그 후에 제가 그저 뭐야 응? 대구에서 인천으로 직장을 떠나왔는데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산호맹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 80년대요. 웃기는 세상이었어요. 글쎄요. 다시 내가 죽고 나서 뭐 한, 뭐 100년 후에 뭐 그런 것이 어땠다 저땠다 또 얘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산호맹이요. 지금 민노총처럼요. 자기네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기업에 나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게 되면 그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것이요. 그 사람들이요. 옷을 홀라당 벗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 옷을 홀라당 벗은 채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아니 여자 남자가 홀라당 빨가 벗고 팍 올라갑니다. 인권 탄압이다. 이건 노동자
박해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회 이슈는요, 그 노동자 인권을 어떻게 무시했지? 이런 것에 집착하지 못해요. 노동 인권을 침해했대, 저 기업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뼈를 까먹고 저렇게 투쟁하는 거래.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머무르던 회사였는데 제가 그때 진짜 강하게, 제가 그 사회 초년병이었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름 불만이 많았어요. 그 회사에서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그 편파적인 어떤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뭐 사회 초년병이 뭐 이게저건 내가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최소한 5년은 그 과정을 좀 경험을 해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심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요, 특례 보충역이라고 아세요? 그 군에 가지 않고 기간산업체에 이제 근무하는 그 복무 5년을 기업체의 단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가의 실질적인 군부대에 나가지 않는 그런 특례 조항에 의해서 특혜를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그 가입 1년 차에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삭발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21살인가 그랬어요. 삭발을 해서 노조 창설에 직 선두주자가 된 거예요. 아유, 너무 불합리하다. 얘기가 또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아무튼 전 세대에서 어떻게 그 기업에서 국가의 그 돈을 차용을 했던, 어떻게 해서 기업을 그러니까 그 기업 확장 정책에 맞춰 가지고 기업을 확장을 했던 간에 가장 우선이 기업 직원들 급여는 제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자라면,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모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그 부채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고 있는 그 부채를 갚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급여를 채무시킨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한 달, 두 달은 기본이었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 이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업체가요, 기간 산업체다 보니까는 본청이 창원에 있었어요. 본기업. 국가 부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확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원가를 누구든지 간에 원가는 기본적으로 꼬박꼬박 원가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서 갚겠지만은 그걸 꼬박꼬박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얼마든지 그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쪼랭이였고 뭐 아무튼 근데 또 웃기는 것이 그 본청에서는 또 직원들 월급을 줘요. 그 본 회사에서는 창원에서는. 근데 인천에 있는 그거죠 뭐야. 아니 자기 자기업이면서 이쪽에 있는 그 3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의 급여를 편파적으로 그거죠 뭐야.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달로 2월 시키고 또 다음 달. 그게 80한 6, 7년도가 될 거예요. 아니 기업이 어렵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같아야 되는데 창원 본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 노동자들한테 급여는 그나마 꾸역꾸역 주면서 이 둘레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 인정한다. 뭐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가지고 창원 나름대로 조그만 기업을 그렇게 거대하게 확장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확장한 상황 하에서 어떤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국가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편의를 떠나서 그 상환에 맞추어서 어떤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동일시해죠. 같은 기업인데 이 하청 기업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기업인데 그 창원에 소속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직원들한테는 이번 달에 봉급을 줘요. 근데 인천에 있는 종업원들한테는 한 달 좀 굶어 달래. 제가 이제 진짜 붕괴를 한 거죠. 이 젊은 놈이. 진짜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삭발을 한 겁니다. 이건 뭐 군대를 면제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기관 산업체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막 삭발을 하고 노조 가입에 주체 세력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창원의 노조 가입은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미 완성된 노조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같은 기업이더라도 그 사업장이 분류된 상태에서요. 그 노조가 별개로 구성됩니다. 그 사업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노조체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어떻게 보게 되면 노조가 설립됐기 때문에 노조의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쟤들한테는 그나마 먼저 한 달치 월급을 제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하고 사무직에 있는 놈이 삭발을 하고 막 나서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1년차 신출 내기가. 그래가지고요. 노조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 저한테 이제 압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무직에서 노조 관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해가지고 저를 막 자르려고 하더라. 너희 새끼 군대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미 나름대로 가입의 발판이 마련된 상태에서 제가 그나마 기여했잖아요. 나 자르겠다 그러길래 좋다. 그럼 회사 업무에 그냥 정식 복귀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일단 저에 대한 제재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조가 창원에 먼저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인천에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회사인데 64년도에 기업을 만든 회사예요. 기업이 만들어서 기업을 나름 연명을 해온 회사예요. 근데 그 분야가 석유화학 분야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64년도에 그 나라 상황이 어땠습니까? 포항제철이나 저쪽 한전이나 조선이나 이런 데가 없었어요. 진짜 없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회사가 대한민국에 유래가 있는 회사예요. 정말 유래가 있는 회사고, 저는 그 회사를 벌써 나온 지 한 20년 됐지만 진짜 대한민국에 공헌한 바가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공헌한 바는 뭐냐면 이런 노조 정책이나 이런 것에 공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제가 입사를 하고 그 후에 1년 그 상황에서 제가 삭발을 하고 막 이렇게 투쟁을 했지만은 그것이 벌써 84, 5년 즈음이라는 거죠. 아니지. 한 5, 6년 즈음이죠. 80년대 중반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1964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 창업자가 계속 어떠한 가치에 가지고 이 기업을 유지를 한 거죠. 그 정도로 진짜 가치가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가치가 끝나느냐? 천만에요. 정말로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 회사가요. 제가 그 당시 84년도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신입병이었지만 그 회사는 벌써 18년 전에 기업을 만들어낸 기업이었어요. 저는 대단한 기업에 입사를 한 거죠. 그것도 그 대구에서 고졸병이 신병이가 그 회사에 견적 업무를 담당하는 예량과 직원으로 당당히 입사를 했던 거죠. 저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한 7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7년 반 정도. 칠 년 반 정도 해봤자 제가 뭐 30살, 31살 그 정도까지 근무를 했죠. 근데 저는 그 회사가 대한민국
석유화학 역사에 초석을 다졌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요. 제가 거기에 한 7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는요. 타자기가 전부였어요. 전자타자기도 아니고. 그냥 타자기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견적서를, 입찰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아세요? 우편으로 전달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모든 서류를 전동 타자기도 아니고 타자기로 견적서를 만들었어요. 입찰 준비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한 2, 3년 되면서 어떤 또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전동 타자기가 들어옵니다. 전동 타자기는요, 기본 타자기하고 진짜 신개념의 타자기였어요. 훨씬 업무 처리가 빨라졌죠. 저희는 그 당시 주판에서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는 시스템이 또, 아니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양손잡이인데 저는 그 당시 최고였어요. 왜 최고였느냐? 저는 이쪽 왼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저는 오른손으로 그 결과를 적는 그 순간적인 갭이지만은 그 정도로 모든 단가 계산, 여러분들 견적 내보셨어요? 어떤 제품이 하나 완성되기 위해 가지고 그 제품을 완성되는 그 과정까지의 견적을 한번 내보셨어요? 진짜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가대 포장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엄청난 거기에 진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적을 수차례 내봐야 합니다. 원가의 개념부터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원가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원가라는 것은요, 방법에 따라서요, 100원이 될 수도 있고 5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떤 루트,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최고의 청정 물품을 확보하느냐. 자, 그 또한 어떤 경제적인 이념이나 논리나 다 좋다 이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라든 뭘 하든지 간에요. 자, 그러면 내가 돈가스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요새 백종원 대표의 그 제주 돈가스 최고의 그 인기를 이루고 나도 한번 진짜 먹고 싶은 그런 가게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 백종원 대표는 단순하게 말했잖아요. 근데요, 돼지고기 하나를 넣고도요, 그 돼지고기를 100원에 살 수도 있고 50원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이 어려운 겁니다. 이 실무 견적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예량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의식상 글쎄 다른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인정한 거죠. 야,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견적이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배웠어요. 저는 그걸 깨친 거죠. 다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견적 업무를 해도 이 상황을 못 깨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내가 잘나서 깨쳤느냐? 뭐 너만의 주장이냐? 진짜 우리 백종원 대표가 견적이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말했지만은 소비자가 원하고 또 이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금액대, 이거는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로 바꾸는 이상향적인 언급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논리입니다. 가격의 책정이라는 것은요, 일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견적입니다. 그럼 견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 제 말은 그건 결론적 상황이고, 원리 원칙 있잖아요. 최고의 단가,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점, 최고의 상황. 자,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단가로 만들어지면요, 일원에도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80원에서 90원에 제품은 판매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죠? 시점과 시기와 그 제품에 갖는 아예 그건 필요 없습니다. 특이성 이건 필요 없습니다. 견적이라는 것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왜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견적을 낸다는 것은 발주를 받았을 때 그 기간 내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그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무한 기간을 두고 어떠한 정말 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견적은요,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제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내놓는 그 상황 하에서의 최고적인 가치적인 단가적인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진짜 최고로 어려운 것이 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견적을 내보신 분들은 사업을 결코 쉽게 실행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내본 놈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놈은 견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놈이에요. 진짜 견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본 사람은요, 진짜 사업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것이 불확실하게 되면 이 견적쟁이는 그 사업을 그렇게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나요? 저는 분명히 이 정권이 비판받고 처벌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 구조상. 아예 내일 모레 완전히 그냥 공산화로 전환돼 가지고 아예 국가가 해체되지 않는 한 저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완전히 공산화가 되지 않는 한 저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국운동하고 민중 봉기해가지고 계속 정권만 타도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더 피폐해지고 너무나 이 국민들이 받는 이 다가오는 아픔들이 너무나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상황 하에서는 분명히 쟤들은 비판받을 건데 아니 우리 그냥 골기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아니 골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뒤집어지냐고. 저는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국 운동 중단한다고 해가지고요 이 지금 닥칠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뀌는 어떤 전환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이 상황은 이미 발생을 했고 거기에 붕괴한 세력들은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더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지속성의 문제예요.
아, 저기는 심판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기는 심판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봉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피해받는 우리 국민, 우파 국민이 적어질지는 몰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더 피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싸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피해가 조금 더 적어질지는 몰라. 이 봉기를 함으로 인해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파 국민의 봉기의 차원이 틀렸다. 그분들은 평화 집회, 평화 봉기 하게 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지. 아니 바뀌기는 바뀌어요. 바뀌기는 바뀌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바뀌는 과정까지 진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피해받는 또는 국가적으로 이 미치는 손상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자유 평화 시위 민중 대봉기 말로는 대봉기래요 봉기 그럼 이게 분명히 이기기는 이기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국가가 신망을 잃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만의 일이라면 옛날 응? 조선조 사회라면 이해하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디 그렇습니까? 세계 명망에 이익이 걸려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12대 경제국으로 돼 있고 케이팝 문화가 세계의 최으뜸에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그러한 가치적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왜 여기 그냥 좌파는 나빠 우파가 오라 쟤들을 물리쳐야 돼 이 정도의 급급하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극우요. 여러분 극우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찌질한
안정성을 의심하세요. 여러분들은 겁쟁이 예국자입니다. 분명히 예국은 하시는데 겁쟁이 예국자예요. 당신들이 무엇을 위해 예국을 외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예국을 외치려면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국이 무슨 뭐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과 맞짱 뜨는 싸움인 줄 압니까? 예국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적인 집회로 그것이 예국의 최선이다. 구구는 너무 과격하다. 천만에. 구구가 과격해요? 당신이 나약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예국적 지성이 낮은 것이 아니고 예국과 구구를 너무 미화시키지 마세요. 당신들도 예국이고 저 같은 구구도 예국이지만 제가 보기에 당신네들은 분명히 겁쟁이 예국이야. 예국을 염려스러움을 걱정하고 예국합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염려스럽게 예국합니까? 저는 일본 구구 세력과 달리 대한민국의 구구 세력은 그 개념이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구구 세력은 극단적인 국가 위주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쪽 구구 세력들은 일본 구구 세력들은 지금 좌파처럼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정당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정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당하니까 자기네들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권의 논리거든요. 근데 일본 구구와 대한민국 구구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총을 들겠다는 것이 구구입니까? 그럼 안중근이가 이또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든 것이 구구입니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구는 너무나 이치와 논리에 흡수가 돼가지고 너무 국가 위상, 국가 최우선적인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발언을 강하게 못 내세우는 이 정치인들을 상반되게 말하는 것이 구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구구 집단은 저 일본의 구구 집단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같은 구구 집단이 아니에요. 일본의 구구 집단과 대한민국의 구구 집단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다수의 분들,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대한민국 구구의 선봉에서 내가 대한민국 구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구구요. 대한민국 구구가 진짜 창궐했으면요. 벌써요. 한 200~300명이요. 나 죽여라. 내 죽겠다 하고 화염탄 들고 죽어라 진격합니다. 그 구구조차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말. 진짜 구구는요, 그것조차도 죽었어요. 대한민국에 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구가. 살아있는 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지. 연막탄요? 아니, 연막탄이 아니라 그거 뭐냐? 그 뭡니까? 그 휘발유에다가 이렇게 호수 이렇게 심어가지고, 응? 거기에 꼭 뚜껑을 막아야 돼요. 그 연결되게 되면 이제 자기한테도 이제 피해가 오니까. 그 위쪽까지는 또 이렇게 또 기름을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붙게 되게 되면 이렇게 붙고 나서 이렇게 고기 갈 즈음에
그걸 집어 던져야 됩니다. 자기한테도 피해가 와요. 그걸 잘 조절해서 집어 던지는데, 그게 이제 불하고 화합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팍 퍼져가지고 나름 이제 그 화염병이 되죠. 거기 이제 기름도 튀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 휘발유도 튀기고, 또 불꽃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그거죠 뭐야, 그 공안들한테 불이 옮겨 붙기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화염병? 당신들 예국자 많습니까? 예국자라면 지금 그 저 뭐야, 화염병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화염병이라는 문자만 띄워서 댓글을 달아도 차단됩니다. 화염병 만드는 방법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내가 분명히 80년대 살았는데, 그것도 청년으로 살았는데, 야, 그저, 응? 아니 우파 정권 등신들은 왜 저까지 차단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그때는 무슨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것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염병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그렇게 날렸습니까? 그럼 우리 21세기에는 지금 인터넷에서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그러니까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조차도 차단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화염병을 못 만드는 겁니까? 우파는 그런 겁니까? 우파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파가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까? 왜? 강화문의 목소리는 친북단체의 돌발 행위였다고 변명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가치가? 자기들의 주장은 평화 시위 때문에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1,000만, 2,000만이 모이는 겁니까? 그게 썩어 죽어가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고의 국민 저항권입니까? 이래저래 다수의 분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내가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뭔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국민 봉기적 모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 찬사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결단입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 행위를 했을 뿐이다. 저는요, 개 족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집에 강도가 침입을 해가지고 너 마누라랑 자식이랑 다 쏴 죽였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대한민국 헌법에 준해가지고 정당하게 거기에 반응할 거야?